네, 안녕하세요. 인천의 북수다의 친절한 세희씨입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방송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가까운 지인분들을 모셨어요. 제가 언니 그리고 형부라고 부르고 있는 분들이기도 한데요. 빚 걱정 없는 결혼 준비의 저자 그리고 그 책을 출간하신 대표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로가끔 대표직이 박영사이고요. 저희 남편 책을 낸 출판사 대표입니다. 네, 되게 신기한 게 이제 아내가 출판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저자님으로 남편이 되셨어요. 그래서 첫 책을 출간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의미도 되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남편분의 그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빚 걱정 없는 결혼 준비라는 책을 썼고요. 빚 4천에 프로포즈를 했었던 남자입니다. 제 아내에게 제 아내랑은 동성동본 겹사돈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났었다가 30살 즈음에 결혼하고 싶어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빚 4천만 원에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제 어려운 시절들을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결혼해주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던 제 아내한테 감사하는 의미로 또 이 시대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빚 걱정 없는 결혼 준비를 책을 쓰게 됐고요. 그 책을 아내가 감사하게도 서로가 꿈이라는 출판사의 이름으로 내주게 됐습니다. 네, 그 서로가 꿈이라는 이름이 되게 듣기만 해도 되게 정감이 가는데요. 의미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꿈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서로가 꿈이 되어주고 그 꿈을 가꿔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렇게 서로의 꿈이 되어주고 가꿔주고 있는지 그걸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지 또 궁금해지는데. 예, 워낙 없이 둘이 시작하다 보니까 진짜 둘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밖에 없거든요. 저희는요. 네, 그러하기 때문에 진짜 서로가 가진 그런 꿈들 그 꿈들 가꿔주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저희는 또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믿고 싶은 거죠? 네. 그 서로가 꿈 출판사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의 꿈은 뭐냐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보면 저는 되게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저는 꿈은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오래 하는 거. 저는 정말 열심히 사는 서민들과 보통 사람들이 돈 때문에 힘들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재무 상담사거든요. 저는 그 꿈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던 것처럼 이 꿈을 향해서 평생 가는 거. 언젠가 새 계획을 세우면서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도 좀 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아내가 잠시 있다가 저한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았습니다. 단순해. 당신을 돕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어찌 보면 요즘에 이제 꿈 얘기가 굉장히 많고 버킷리스트 얘기도 많지만 어찌 보면 좀 성취지향적이거나 좀 리스트들 뭔가 좀 하고 싶은 아이템들 중심인데 저희들의 생각하는 꿈은 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성취보다는 의미와 가치 중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로 좀 돕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또 행복하다는 말을 하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는 그런 과정으로 그 출판사 의미 아까 얘기했던 대로 두 가지거든요. 서로가 꿈 되어주기 위해서 서로 가꿔준다는 뜻이니까 그런 가꾸는 모습들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아내분에 대한 남편에 대한 아내분의 사랑이 되게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4천만 원의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게 되셨는지 되게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요새 상황으로 보면 사실은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나 4천만 원 프로포즈 받고 결혼해 하면 제 친구들이 옆에서 얘가 뭘 잘못 먹었나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만난 지 지금 그때 한 3, 4개월 정도는 됐던 것 같은데. 네. 연애하신 지? 연애한 지. 근데
그 남자친구, 그때 남자친구였죠. 남자친구가 진지하게 내가 빚이 있는데 나랑 결혼해줄 수 있겠냐고. 사실 처음에 그때는 나랑 헤어지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라는. 제발 떠나죠. 떨구기 위한 그런 건가? 네. 아니면은, 이 친구가 만약에 정말 그런 이제 빚이란 빚 4천만 원이라는 걸 정말 나에게 얘기할 때까지, 하기까지 몇 달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라는 그게 먼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게 흠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픔으로 보이면서 그때 제가 참 여자지만 참 그 프로포즈를 되려 반대로 제가 그때 했었거든요. 어떻게? 내가 상훈아 괜찮아. 내가 네 빚을 갚아주는 대신 내가 네 미래를 살게.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너무 멋있어요. 참 되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빚 4천만 원 큰 돈을 갚아줄 생각을 할 수 있었냐고 하지만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 잃은 게 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었거든요. 부모님이 이제 일찍 4살 때 돌아가시고 부모님 안 계시는 그런 삶을 살면서 뭐 돈은 내가 벌면 되는 거고 모으면 되는 거였는데 한 번 떠나간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다시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 돈보다 저는 사람을 택한 것에,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사랑을 택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예. 네, 그쵸. 돈보다 또 사람 그리고 또 사랑을 택한 게 지금은 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요새 또 TV를 보면은 저희 주변 분들에게도 별명이 생겼어요. 종편을 다 접수하고 계신다고. TV만 틀면 박상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다른 이제 방송 채널에서 또 예능 프로그램에 그렇게 게스트로 패널로 출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계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가끔 듣습니다. 팀장님 왜 재무 상담사가 이렇게 TV 가끔 나가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상담할 때도 물어봅니다. 제가 나간 게 이제 SBS 자기야 나가고 MBC 경제매거진은 또 가끔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종편의 또 TV 프로그램에 토크 프로그램에도 좀 나가긴 했었습니다. 근데 출연료 뭐 크지 않습니다. 저는 출연료가 아니라 정말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이 보편적인 삶 속에서 나눌 수 있는 돈에 대한 얘기가 재테크 말고 돈에 대한 기준을 세워나가는 거. 저는 특히나 이제 돈에 대한 걱정보다는 돈에 대한 갈등에 주목하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갈등들이 참 결국에는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한두 마디라도 정말 꼭 좀 마음을 담았던 그 말들이 편집되지 않고 종편이든 예능이든 이런 곳에 소개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좀 좋을 것 같고요. 좀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인간성 그리고 사람을 세워지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빼먹지 말아야 할 게 잘생겨서 그렇게 방송사에서 잘생겨서 그렇게 선호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죠. 네, 또 본인은 또 어떠신지? 아내가 잘 꾸며줬습니다. 예, 잘 꾸며줬고요. 머리 스타일도 만져주고, 저는 항상 매일 아침마다 아내한테 무릎 꿇습니다. 아내가 머리를 만져주거든요. 네. 항상 이렇게 부시시하게 자기는 일어났지만 저는 씻고 나오면 항상 눈 개슴츠레한 눈이지만 남편 머리 만져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감사하고, 코디까지 다 해주거든요. 근데 막상 또 방송 출연할 때 가면은 다 코디냐고 물어봐요. 네. 근데 본인은 또 정작 꾸미질 않거든요. 네. 저는 이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희 코디가 아니고요, 제 아내고요, 파워 디렉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파워, 저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디렉터다라고 제가 소개를 합니다. 아니, 저 일부러 제가 변장을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성격도 좋은 애가, 예, 아니요. 성격도 좋은 애가 네. 이쁘게 하고 다니면 안 되니까 일부러 변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안 꾸민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또 빵사 언니, 제가 빵사 언니라고 불러요. 또 제가 별명을 부르고 있는데 언니 옛날 과거 사진을 보면 또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커트머리가 잘 어울리는 건요, 보통 사람은 안 어울리거든요. 아시죠?
저도 커트 이번에 단발로 잘랐잖아요. 자르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혹시 안 어울리면 어쩌나. 그래도 어찌저찌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가긴 했지만 사실 예쁘지 않으면 커트머리에 어울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니의 외모를 믿고 좀 예뻐지는데 제가 더 일조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부터 계속 뭔가 커플 간에 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되게 큰 고민이기도 했었고 되게 큰 고백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커플 간의 재무 대화를 하라는, 그리고 그게 커플뿐만이 아니라 또 부모님과도 재무 대화를 꼭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저는 빚 때문에 되게 힘든 상황이었었고, 빚 4천만 원이라는 게 10년 전이니까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큰 돈이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었지만, 일단 저는 좀 재무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제 마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저 자신을 믿었던 것 같아요. 네, 자신감이 한자로 풀어보면 스스로 자기를 믿는 거잖아요. 저는 돈이 없었고 힘들었었고 빚을 갖고 있었지만 저는 잘 해낼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제 마음을 좀 표현을 냈던 거, 그게 그냥 이벤트로, 물론 하려고 하다가 들통나가지고 못했지만 스키장에서 이렇게 영상을 틀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싶었던 거, 그런 어떤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이벤트보다 저의 좀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는 거, 그게 저는 재무대화의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특히 아내가 그런 또 재무대화를 엣지 있게 해줬습니다. 실제 제가 워낙 빚이 이제 정리를 해주니까 4천만 원 돈을 코란도 팔고 차 팔고 또 예적금 털어서 정말 기구하게도 4천만 원의 빚을 똑같이 갚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돈이 없잖아요. 저는 돈이 없는 상황에서 전셋집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어디 가서 얼마짜리 구할까. 그래서 제가 분당에 11평짜리 아파트, 그때 당시에 1억 2천 정도 됐었는데 그걸 5월 대출 받아서 집을 살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그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리가 얼마 정도에 시작해야 되는가를 아내가 정리했던 거죠. 그때 결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가진 돈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당신하고 나랑 한 달에 데이트 비용을 얼마나 쓰는지 물어봤더니 한번 뽑아봤어요. 근데 재무대가 이제 시작이었던 거죠, 그게. 근데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는 썼던 것 같아요. 뭐 기름값하고 뭐 조금만 해도 데이트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면 40에서 50만 원을 만약에 대출 비용, 이자 비용을 낸다면 얼마를 대출 받을 수 있을까 했더니 7천원에서 한 8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7천에서 8천이 아니라 그럼 당신하고 나랑 1년 안에 갚을 수 있는, 맞벌이를 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 했더니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답 나왔네. 그럼 2천만 원짜리 전세를 얻으면 되는 거야, 여보. 근데 2천만 원 그때 2,200만 원이었거든요. 2,200만 원 대출 이자가 그때 7만 원이었었어요. 근데 저희는 한 달에 길거리에 50만 원을 뿌리고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7만 원이면 결혼할 수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관점을 딱 틀어보니까 결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한테 뭐 저희들처럼 뭐 진짜 심파극처럼 결혼을 뭐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좀 내 안에 1년 안에 갚을 수 있는 돈과 2년 안에 갚을 수 있는 그 돈의 기준, 그걸 보면은 그 대출을 그냥 남들이 이만큼 받으니까 내가 이만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간 안에 갚을 수 있는 돈, 그게 좀 기준이 잡혀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재무 대화를 제가 책 속에서 많이 강조했거든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서로가 서로의 대변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제가 강의를 많이 합니다. 결혼 예비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커플 재무 대화의 5가지 원칙 중에 쭉 한번 읽어보면서 사람들이 가장 공감하는 단어가 뭔가라고 물어보면 마지막 5번 항목에 서로가 서로의 대변이 되어라 라는 말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동그라미를 쳐주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했거든요. 어찌 보면 그 어떤 대변인 돼주고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재무대화의 또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변인이 돼줬습니다. 실제로 제 아내는 제가 함지기 할 때 사연이 있거든요. 말해도 되나요? 네.
결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패백이나 뭐 이런 거 뭐 이제 함 같은 거 들어갖고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희는 그때 탈탈 갖고 네. 남대문 동대문 시장이었지 그때.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그 예복 7만 원짜리에다가 반지 그 강남 지하상가에 그 점포 정리하는 데서 둘이서 5만 원짜리를 끼고서 이제 결혼을 이제 준비했었는데 이제 저희 남편이 저희 이제 친정에 이제 함을 들고 와야 되는데 함 들고 들어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집간 친구한테 함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그 폐물함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남편 그 함지기에다가 다 챙겨서 들여보냈던 거. 근데 되게 본인이 되게 창피하거나 이게 아니라 되게 뭐랄까 제가 아까 그 저희 남편이 좀 미안할까봐 내가 당신을 그러니까 지켜주고 싶었다고. 그때 참 그런 사연들도 있었는데 그때 그 상황 자체가 되게 고마움으로 되게 받아들였었나 봐요. 내 사람을 이렇게까지 지켜내려고 한다는 그런 마음들. 네. 그리고 사실 이건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사실 저도 결혼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제일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부모님들이 우리는 괜찮은데 부모님들이 그런 걸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어쩌나라는 걱정이 사실 제일 컸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반대가 있을까 봐도 되게 걱정을 했었고. 근데 다행히도 저희 부모님들은 양쪽 다 너네 둘 다 없는데 뭐 이러시면서 그냥 다 축소하고 줄이고 이제 간편하게 가자 해서 저희는 뭐 혼수도 안 하고 뭐 예단도 없이 정말 다 간편하게 갔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커플링 하나 마치고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문제는 없었지만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말 갈등이 심해져서 결국에 결혼 준비를 하다가 파혼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즘 보면요. 네. 커플 간의 재무 대화에 대한 얘기도 중요한데 부모님과도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그리고 프로포즈를요. 옛날처럼 뭐 촛불 켜놓고 풍선 날리고 이런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이벤트적인 그런 거로가 아니라 부모님들에게도 좀 프로포즈하고 구체적인 우리가 삶에 대한 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프로포즈를 통해서 준비한 걸 가지고 또 부모님한테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실제로 본인들은 괜찮고 사람 하나 보고 또 열심히 살 수 있는 어떤 희망과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전셋값에 대한 대출 때문에 부모님들이 주저하거나 안 된다라고 거절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석 달 전에 상담했던 가정을 보면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3대 국가고시 중에 가장 뭐 유명한 겁니다. 누구나 선망할 법한 그 고시에 통과했던 두 명이 전세 대출 7천만 원 돈 정도를 받는 것 때문에 파혼에 이르게 됐던 사연이 있었거든요. 제가 2달 앞두고 이 가정을 결혼시켰습니다. 물론 제가 결혼시킨 건 아니지만 상담의 중요한 대목들과 경제적인 원칙을 그대로 프린트를 해서 부모님한테 그날 밤에 달려가서 부모님에게 보여드리고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갚고 갚을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드리면서 부모님을 설득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날에 그 장면이 없었더라면 그 가정은 만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했었던 케이스가 되지 않았을까. 자, 우리나라 3대 고시에 둘 다 패스한 사람들도 그렇게 힘든데 오죽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보통의 청년들과 비정규직 청춘들이 3포 세대라고 얘기하는 그런 청춘들이 빚 내고 결혼한다는 거 정말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재무 대화를 통해서 부모님과의 재무 대화를 통해서 어떤 가능성들을 밝히고 미래에 대한 의지들을 좀 재무적으로 담아내는 그런 대화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해보니까 사실 아까 전에 50만 원 정도 데이트 비용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도 그 정도 데이트 비용을 지출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끼는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전에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던 중에 나온 적이 있는데 둘이 살면서 뭐 타블렛 PC 같은 거 2개 있을 필요 없고 노트북 2대 있을 필요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줄여지고 뭐 전화세도 같이 사니까 줄고 그리고 밥도 외식 안 하니까 또 줄고 그러면서 보면은 사실적으로 데이트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제 책에는요, 6만 원의 기적이라는 그 대목이 있거든요. 실제로 여자친구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대신 5년 뒤에 10년 뒤에 분명한 꿈을 갖고 있는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또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인데, 이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던 남편인데, 남자친구인데, 부모님들은 연애하는 거는 동의하지만 지금 너네들이 너무 돈이 없으니까 1년 반 뒤에 내 후년에나 결혼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상황인데, 1년 반 뒤 정도 해도 100만 원씩 저축해서 1,800을 더 모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 가정한테, 그 커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정말 결혼하고 싶으세요? 둘 다 끄덕끄덕 하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6만 원이 두려우신가요? 라고 얘기했죠. 1,8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4%, 지금은 3.3% 밖에 안 되는데, 한 달 이자가 6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휴대폰 할부 나가고 태블릿 PC나 기반적인 또 데이터 요금 생각 없이 나가는 거 몇만 원을 생각하면, 저는 기다렸다가 모아서 결혼한다는 것보다 분명한 원칙과 의지를 갖고 있다라면은, 의지와 원칙을 갖고 있다면은 저는 가능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결혼하고 싶은 그때는 돈 주고 못 사잖아요. 예, 나중에 깨지고 후회하면 소용없습니다. 그 사랑을 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접지 말고 분명한 원칙을 있어야 됩니다. 제 책에 보면은 이제 부제를 보시면은 부채질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라는 말을 했는데, 1억 정도 무리하게 서민들한테 대출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너무 빚을 권하고 있는 세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면, 그리고 적정한 규모에서 빚 내고 결혼한다면 저는 빚 걱정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돈이 없는 커플들도 있잖아요. 그런 커플들은 아까처럼 전세 자금을 받으려고 해도 뭐 힘들고, 사실 월세로 시작하는 경우들도 요새는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월세로 시작했을 때도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가급적이면은 아직까지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좋습니다. 전세로 찾고 알아보는 게 좋겠다, 결론적인 말씀드리고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월세가 요즘 많아졌기 때문에 월세율이 좀 낮아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6% 됩니다. 우리 옛날에 어머님들 생각하면 일부 정도 월세 냈거든요. 뭐 한 10%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월세율이 한 6%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그래도 그 돈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대신 월세 말고 전세 같은 경우는 3.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 저렴한 거니까.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전세금은 스케줄이 있어요. 2년 뒤 연장해서 3번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전세자금 대출은 안정적인 상환 계획이 보이잖아요. 근데 월세는 그렇지가 않고 돈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20만 원, 30만 원 돈 없어지는 것보다는 전세로 가능하면 찾아서, 제 최근의 사례도 그렇습니다. 뭐 방송국의 작가님도 제가 상담해가지고 전세금을 서울에서 4,500만 원에 구해서 둘이 결혼했거든요. 9평짜리. 저랑 똑같습니다. 9평짜리 전세 4,500에 결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원칙을 정하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웬만하면 월세 하지 말고 전세로 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뭐 정말 돈이 없고 대출도 안 되고, 특히 이제 근로자들은 월급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나오는데, 자영업을 하거나 프리랜서인 청년들은 한도가 많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전처럼 부모님들이 보증을 서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만약에 한 1,000 정도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을 구한다 생각하면 월세로 내더라도 어쨌든 한 3년 뒤나 5년 뒤 정도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는 그래도 전세로 옮길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전세금 위에서 열심히 저축했으면 좋겠고요. 둘이 맞벌이 하면 그래도 80은 저축할 수 있습니다. 100은 할 수 있죠. 더 할 수 있어요. 전세 대출을 받든 월세를 내든 전세 대출에서 원금을 갚더라도 80만 원 돈씩 적금 들면 2년 뒤면 2천만 원 돈 모입니다. 2천만 원이잖아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80만 원의 기적입니다.
2년이면 2천만 원이고요. 4년이면 4천만 원이고 6년이면 전세 3번 옮길 때쯤 되면 6천 정도의 돈은 모아지니까 80만 원 정도는 열심히 저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허니문 푸어에 빠지지 않는 그런 걱정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허니문 푸어라고 하셨는데 요새 또 허니문 푸어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능력에 맞지 않게 너무 빚을 많이 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욕심이 많아서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봐야 되는데 남들이 이만큼 하니까 나도 그만큼 따라가야 된다는 그 눈높이에 맞춰야 되니까 정말 빚도 내 수준에 맞게 내는 게 아니라 남의 기준에 맞춰서 빚을 내다 보니까 허니문 푸어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 젊은 친구들이나 뭐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어머님들도 그렇죠. 뭐 옛날처럼 뭐 사글세로 시작하고 내 딸은 그렇게 남의 딸은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내 딸만큼은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사실 지금 이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부동산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조건을 다 갖춰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 한 40대 후반 정도나 그때 기반을 갖춰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은 온전하게 결혼 못 하거든요. 남의 자식을 키우면서 결혼을 하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참 좀 허니문 푸어는 좀 쉽게 말하면 좀 남의 기준에 맞춰서 빚을 내다 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사회적인 구조도 있겠지만 남의 기준에 맞춰서 빚을 내다 보니까 뭐 그런 허니문 푸어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아내가 표현한 것 중에 욕심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어찌 보면 또 반박할 수는 없는 얘기긴 하지만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얘기기도 해요. 예, 그게 욕심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무리한 또 부동산에 대한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셋값이 워낙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지금 3포 세대들의 허니문 푸어에 대한 걱정들은 욕심이 아니라 기본적인 전셋값 자체가 높아버리니까 참 어려운 기로에 서 있는 건 분명한 건데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다들 똑같이 아파트의 전세로 시작할 수는 없거든요. 옛날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얘기를 하면 그건 심파극이지만 아직까지도 주변에 보면 빌라라든가 작은 방 하나 단칸방에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정말 중요한 게 집보다 우리 어차피 집은 살아가는 거고 계속 그 집에 살 거 아니잖아요. 평생 함께 만들어 나가고 키워 나갈 거 생각하시면서 우리 정한 수준에서 남들의 눈높이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눈높이를 정하고 그래서 재무 대화가 필요한 거죠. 재무 대화는 이제 그런 겁니다. 어떤 기대치가 다른 거죠. 여기 와 있고 여기 와 있는 서로 좀 다른 그런 어떤 기대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을 행복 지수로 채워가는 겁니다. 만족하는 삶.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행복 지수라는 거는 맞춰가는 삶 속에 연습하고 훈련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요. 몇 억짜리 아파트 시작한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고 신혼 결혼 생활하고 나서 둘째 낳고 외벌이로 바뀌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갖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적게 시작하나 크게 시작하나 함께 만들어 나가는 연습과 훈련 또 행복 지수를 놓고 본다라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허니문 푸어는 3가지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빚내서 시작하면 안 되고 두 번째 2년 뒤엔 또 전세금이 올라가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기는 어떻게 낳을까라는 걱정들. 요 3가지를 좀 원칙을 통해서 제가 책 속에 많이 다뤄놨으니까 꼭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결혼 준비하면서 젊은 청춘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결혼식 비용에서 스드메가 있고요. 허니문도 있습니다. 허니문이 제일 크긴 하죠. 네, 이런 비용들이 보통 한 1,000에서 1,500 정도는 보통
듭니다만 이거 빼놓고 우리가 전세금에 보탤 수 있는 돈이 계산하기 쉽게 제가 7천만 원 정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7천 정도 돈이 있다라면 우리가 30% 정도만 대출을 받는 겁니다. 전세값의 30% 그러면 1억 정도까지를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1억에 30%면 3천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 정도만 대출 받아서 1억 정도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파트가 됐든 어디에 빌라가 됐든 간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에 대한 기준을 3020 원칙으로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20 원칙은 뭘까? 3020에서 30은 전세값에 20 뒤에 20은 뭐냐면 남편의 소득에서 갚아 나가자는 겁니다. 남편의 소득이 만약에 3천만 원 정도에서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남편이 한 200 정도 번다. 그러면 20% 정도를 갚아 나가는 거니까 200만 원에 20%면 40만 원이죠. 이자는 한 5만 원 돈 나가더라도 원금은 40만 원씩 꾸준히 갚아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1년에 거의 900만 원 돈 갚을 수 있는 거니까 3020 정도 원칙을 좀 꼭 좀 정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허니문 푸어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는 무리하게 대출 받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2년 뒤에 전세금 올라갈 것도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걸 말씀드리면 8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또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요. 보험료 너무 무리하지 않고 노후자금 보험사의 공포 마케팅에 속지 않아서 돈 뺏기지 말고 정말 적절한 수준에서만 준비하더라도 80만 원 적금 들 수 있습니다. 요건 펀드하면 안 됩니다. 적금 보면 80만 원이면 1년에 960만 원, 2년이면 거의 2천만 원 돈 준비되잖아요. 2년 뒤에 올라가는 전세값도 또 준비가 되잖아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아기를 낳는 데 대한 걱정을 좀 덜 자는 거죠. 2줄 간다고 1,000만 원 들어가지 않아요. 다들 똑같지 않습니다. 한 500 정도면 되거든요. 출산 예비 자금 한 2년 정도 후에 신혼생활 나누다가 2년 뒤에 아기를 낳을 거 생각하면 20만 원씩 적금보도 2년이면 480만 원, 500만 원 돈 정도 준비되는 거니까 이런 자금들은 꼭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해서 3가지의 원칙을 정하면 이 허니문 푸어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속도 위반한 커플들의 경우에는 또 아기 준비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까운 사례도 있고요. 속도 위반했던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일단 한 명 낳고는 맞벌이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대신 쉬어갈 땐 쉬어갑시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책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클리나멜이라는 단어로 예전부터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아이한테 좀 집중하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둘 낳아야죠. 둘째 낳을 때까지는 열심히 저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낳고는 일을 평생 쉬기 쉽지 않거든요. 요즘 특히나. 그래서 저는 첫째를 낳고는 좀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조금은 희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너무 급하게 나가지 말고요. 1년 정도는 휴직하거나 좀 쉬어가고 아이에 집중하더라도 돌 정도 끝날 때나 10개월 정도 될 때부터는 어린이집에 맡겨도 아이가 또 놀 수 있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걱정 덜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돈은 크게 안 들어가니까 한 5만 원 돈이면은 어린이집 다 지원되니까요. 보내고 1년 뒤부터는 한 2년 정도나 3년 정도 열심히 좀 저축해서 둘 낳을 때까지는 경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게끔 맞벌이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좀 될 것 같아요. 오늘 되게 도움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결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이 책에서 보면은 결혼자금 총액제라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좀 뭔가 환기되는 듯한 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주제였기 때문에 요새 분들을 좀 의식을 깨워줄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네. 참 갈등이 많아요. 결혼 준비하면서. 이제 좀 이따가 또 제가 좀 아내가 결혼에 대한 준비하면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언도 좀 해줄 텐데 저는 이제 그런 갈등을 겪지 않게끔 하는 사람들 위해서 결혼자금 총액제라는 걸 좀 정해봤습니다. 총액제는 뭐냐면요. 일단 결혼은 뭘까요? 결혼. 저는
결혼한 지 9년 차 엊그제가 결혼 기념일이었고 재무상담을 만 8년 동안 했습니다. 수많은 가정을 만나고 신혼부부라는 책을 또 2년 전에 썼거든요. 4년 됐네요. 3년 반 됐으니까. 그래서 많은 또 신혼가정들을 만나보니까 결혼은 뭘까? 뭐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결혼은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 그 사람의 성격과 부모님의 경제적인 배경, 그 사람이 살아왔던 생활 습관이라든가 가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저는 결혼자금 총액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자금 총액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서로가 돈을 합해서 그 돈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나누는 거죠. 총액을 가지고 우리 여자친구가 얼마 있고 내가 얼마 있고 그래 오케이 그래 인정하고 조금 부족해도 내가 보태고 그럼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총액으로 놓고 이 돈을 나누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7대 2대 1로 나누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7은 뭘까요? 가장 큰 게 뭘까요? 집이겠죠. 가장 큰 게 그겁니다.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뭐 여성가족부라든가 각 시도에서 자치단체에서 작은 결혼 얘기하지만 어찌 보면 제가 만나는 많은 청춘들은 규모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식의 비용 문제가 아니라 호화 혼수 문제가 아니라 집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집값 자체가. 저는 그래서 작은 결혼, 착한 결혼도 중요하지만 좀 규모를 정해서 우리가 전셋집에 집중할 수 있는 결혼도 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7은 전셋집입니다. 자, 열을 놓고 보면 10을 놓고 보면 7은 전셋집. 그리고 2는 뭐냐면 결혼식 비용,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그리고 허니문. 허니문이 크거든요. 결혼식 비용은 어차피 부조금 받는 거랑 이렇게 축의금 받는 거랑 어느 정도 이제 네팅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지만 허니문 비용이라든가 스드메나 또 혼수 가전 비용이 제일 커요. 뭐 저렴하게 검소하게 사는 친구들은 요거 4가지 5가지 다 해도 한 700에서 1000 정도면 되고요.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몇천 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한 1500 정도면은 요런 비용들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를 그렇게 보고 나머지 1 정도는 혼수 가전. 혼수 가전은 이제 우리가 결혼 후의 살림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7을 전세금, 2를 결혼식 비용, 결혼식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나머지 1을 이제 혼수에 대한 살림살이에 대한 계획으로 해서 7대 2대 1로 나누자. 실제 이제 통계를 보면요, 이런 어떤 갈등을 저는 예방하기 위한 결혼자금 총액제인데 파혼, 안타깝지만 파혼에 이르는 결정적인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뭘까를 따져보니까 그 통계 자료 보니까요, 돈에 대한 갈등이더라고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에 대한 갈등이 생기면서, 즉 그래서 결혼자금 총액제는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생각들을 좀 접고 우리가 합해서 그 돈을 인정하고 그 돈에서 우선순위를 나눠가는 이 과정을 누가 주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결혼하는 주체가, 그렇죠? 결혼하는 우리가 주체가 돼서 그 원칙들을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고요. 결혼을 준비하는 모습만 봐도 어떻게 살지 보인답니다. 제 아내는요. 그래서 그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결혼자금 총액제를 꼭 한번 응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그 과정을 다 겪고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책 속의 사연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청년들한테 너희들도 할 수 있어라는 용기, 이런 걸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자존감이었던 것 같아요. 자존감이, 그러니까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잘 살아남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제 안 계신 그 상황 속에서 좀 이렇게, 저희 남편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 남편은 예전에 대학교 그 학자금 그 대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미리 준비했었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대학은 네가 알아서 늘 가야 된다는 거, 네가 모아서, 그리고 결혼도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누가 준비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항상 늘 이렇게 준비를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 그리고 남들과의 비교도 비교지만 비교를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되게 나 혼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그때 9평 그때 그 신혼집을 마련해 줬는데 되게 미안해하는 거죠, 저한테.
그럼요. 되게 다른 친구들은 좋은 아파트에 몇 억짜리 집에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뭐 달동네 9평이라 미안하다고. 근데 제가 했던 얘기가 아니 여기 지금 무슨 뭐 비가 새는 것도 아니고 뭐 진짜 빨래를 널었는데 옛날에는 되게 뭐 우풍이 심해가지고 빨래가 다 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빨래가 오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도 안 했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근데 그게 되게 어렸을 때 되게 힘들게 자랐던 것들을 갖다가 옆에다 쫙 끌어갖고 옆에다가 딱 놓으니까 그때 그 힘든 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벗어날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남들과의 비교가 있으면 위에 있는 거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제가 되게 힘들게 살았던 거 이런 것들을 쫙 끌어다가 옆에다 비교하니까는 조금 이렇게 잘 버틸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위안이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괜찮아. 우리 여기서 평생 살 거 아니거든.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라갈 때가 많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9평짜리 정말 단칸방이 시작해도 친구들이 와서 되게 불쌍하다는 듯이 얘기를 많이 했었나 봐요. 우리 거기서 평생 살 거 아니야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던 거. 저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어떤 모습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하죠. 그런 어떤 정말 빚 4천만 원 갚아주고 9평짜리로 시작해주고 결정했던 것도 아내잖아요. 2,200만 원짜리 집을 정해준 것도 제 아내거든요. 네. 알아보고 제가 여의도에 직장 다닐 때 성남의 달동네 여기 집 구해놨어. 한번 보자라고 해서 그날 가서 또 그 집을 정하게 됐던 건데 그 뒤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분명히 좋은 데 가서 살 거다라는 어떤 희망, 확신. 저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청년들한테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터널 그림을 좀 그려줘요. 터널 그림은 사진을 보여줍니다. 깜깜하죠. 깜깜한데 그 터널 끝에는 양지가 보입니다. 양지. 그럼 우리가 터널에 깜깜할 때 들어가도 양지 끝이 보이니까 불안하진 않잖아. 우리가 절로 가면 된다. 저기로 가면 되지. 그래 가보자라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런 확신감들을 제 아내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이후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0만 원씩 모아서 2년에 2천만 원씩 전세금을 보탤 수 있는 어떤 원칙, 시스템, 이런 방향들에 대해서 많은 청춘들이 책을 통해서 많이 좀 사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서관 가서도 좀 빌려보시고 저 책을 인터넷 검색하셔서 많이 좀 저 책에 갖고 있는 가치, 정보는 많습니다. 인터넷에 정보는 정말 많지만 우리가 정보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삶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꼭 좀 염두에 둬서 책을 많이 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자라서 홍보하는 거지만 제 아내가 출판사 대표지만 책 한 권 팔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 3포 세대들이 많은 희망을 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홍보겠죠? 네. 그리고 저도 이 책을 되게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딱딱할 수 있고 재무적인 얘기들이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것들을 이야기로 풀어봤어요. 그래서 그 속에 캐릭터들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우리를 대변하는 캐릭터들이 다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 사람 나 같아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되게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 이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결혼이 어려워지는 정말 3포 세대를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을 읽게 되면은 정말 희망이 생기는구나. 아까 그 말씀하셨던 터널 끝에 양지가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벌써 끝났어요? 네. 되게 40분이라는 시간이 짧은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그쵸? 긴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하실래요? 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보통의 재테크에 대한 욕심과 조바심들을 덜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아껴서 모아서 불려라 라는 말 하기보다 할 수 있구나, 괜찮구나, 우리 이 정도라도 벌고 쓰고 하면서라도 기꺼이 기쁘게 마땅히 저축할 수 있구나 라는 어떤 가능성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좀 세상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 보면 지금 3포 세대의 고민들이 3포 세대 우리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만은 아니거든요. 우리 세대가 함께 좀 풀어야 될 숙제고, 또 저출산 고령화를 얘기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저출산의 핵심 결혼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값 뭐 여러 대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집값에 대한 대책들은 많지만 전세 난 대책은 실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세 난 대책이라고는 1억 정도 대출해 줄 테니까 라는 얘기밖에 없거든요. 행복주택, 약속했던 행복주택도 많이 물량이 줄었고요. 임대아파트도 예전보다는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임대아파트라든가 좀 다양한 신혼부부들, 젊은 세대들이 희망의 나래를 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좀 좋은 모델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국가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좀 좋은 대안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 아내가 서로가 꿈이라는 출판사 이름 말씀드렸잖아요. 서로가 꿈이 되어주고 서로 가꿔주는 그런 청춘들이 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버킷리스트 얘기하고 꿈이 되어라, 또 자세히 적으면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도 맞죠. 맞지만 좀 자기 만족적이거나 성취지향적인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취적인 거라든가 이런 꿈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꿈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꿈,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함께 긴 인생의 흐름을 지금 분 단위로 쪼개는 조급한 세상 삶이 아니라 인생의 큰 흐름으로 이해하고 시간, 그 생을 열어가는 관점에서 서로가 꿈 되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자로서 꼭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조금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런 프로포즈를 남자분들이 여자분들한테 뭐 이승철의 뭐였지 그 노래가 무슨 마이러브인가? 네. 예, 그런 네. 프로포즈하는 노래. 그런 거창한 프로포즈도 좋긴 좋겠지만 내 안의 아픔, 내 안에 정말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왜냐면은 결혼 후에 그게 나중에 터지게 되면 여자들은 되게 배신감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남자가 한 3억짜리 집을 구해서 여자가 3억에 맞게끔 혼수를 해갔는데 그 3억에 2억 5천이 거의 다 대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2억 5천을 내가 혼수를 해갔는데 다 그게 빚이었어? 날 속인 거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결혼 전에 서로 가진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크게 진짜 폭발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하더라도 정말 진정한 프로포즈. 근데 만약에 그 여자가 그거를 만약에 내가 빚이나 이런 것들 아픔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거를 수용해 주지 않는 여자라면 그 여자는 진짜 여자가 아니거든요. 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정말 내 안에 있는 이런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커플들이 조금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방송 마무리를 좀 특이하게 제가 클로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자님과 대표님이 클로징 해주신 걸로 하고 서로가 꿈의 구호를 외쳐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혼자만이 V자를 그리는 게 아니라 함께 좋은 좀 꿈을 만들고 함께 가꿔주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꿈인데요. 함께 꾸는 아름다운 꿈을 꾸는 많은 청춘들과 결혼 가정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혼자일 땐 되게 서러웠거든요. 혼자일 땐 서로와 꿈이, 함께 할 땐 서로가 꿈 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좋은 또 건강한 모델들이 이 땅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따라하고 싶은 모델들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V자를 함께 좀 모아볼까요? 네, 혼자만의 V자가 아니라 함께 그리는 V자로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혼자일 땐 서로와 꿈이, 함께 할 땐 서로가 꿈이 됩니다. 서로가 꿈 화이팅! 인천엔 북스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인천엔 북스다 채널, 친절한 세희씨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팟캐스트 채널에 청취 소감을 남겨주세요. 본 방송은 디자이너 맞춤 수제화 앤마이, 여성 인터넷 신문사 쉬즈 라이프, 창조
창조적인 주얼리 기업 도쿄앰펄 안동점, 촬영 장비의 메카 한은진,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러브앤땡스에서 함께합니다.